꽃님이님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 간병비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중에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을 안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꽃님이님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2026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요양과 돌봄 제도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변화를 제대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본 일들이 있습니다. 평생 모은 3억 원이 단 6개월 만에 2억으로 줄어든 가정도 봤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월 200만 원 넘게 들던 비용을 50만 원대로 줄인 가정도 봤어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정보입니다. 제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노후 자산을 지키느냐 무너뜨리느냐를 결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꽃님이님은 운이 좋으신 겁니다.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정보를 그냥 흘려듣고 지나가신다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간병비는 준비 없이 닥치면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도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분들은 그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계세요. 2026년 제도 변화의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가 요양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는 건 맞아요. 요양보호사 처우도 개선하고 간병비 부담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알아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가요. 국가가 꽃님이님 집 문 두드리며 이 제도 쓰세요 하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번 꽃길로 가봅시다. 오디오북처럼 편하게 귀 기울이고 들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현장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들만 말씀드릴 거예요. 과장된 희망도 아니고 막연한 불안도 아닙니다. 2026년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부분이 확정이고 어떤 부분이 아직 논의 중인지, 그리고 꽃님이님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꽃님이님의 상황을 나눠주세요. 제가 작년 가을에 만난 72세 김정숙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김정숙님은 남편분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요양시설을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비용을 듣고 깜짝 놀라셨죠. 시설 입소 비용이 월 250만 원, 집에서 간병인을 쓰면 월 3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연금 받으시는 돈이 부부 합쳐 월 120만 원 정도였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김정숙님은 그때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기요양 등급 신청부터 제대로 알려드렸어요. 제가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설명드렸고요. 결과적으로 김정숙님은 월 60만 원 정도로 남편분을 집에서 돌볼 수 있게 됐습니다. 5배 가까이 차이가 난 거예요. 김정숙님은 제게 그러셨어요. 만약 이 정보를 몰랐다면 집을 팔아야 할 뻔했다고요. 꽃님이님, 이게 현실입니다. 제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제도가 점점 세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아는 사람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개인 돈으로 다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꽃님이님의 노후 자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꽃님이님의 건강한 노년과 안정적인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챕터에 나올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모르시면 몇 달 후에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25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요양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너무 늦게 오시는 분들이에요. 이미 몇 달 동안 개인 돈으로 간병비를 다 쓰고 나서 통장이 바닥나고 나서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제도들을 설명드리면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고요. 꽃님이님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 요양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요양보호사 처우가 개선된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부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급여를 올리고 각종 수당도 확대한다고 발표했죠. 실제로 일부 지역과 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 급여가 올랐어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각종 수당이 추가되면서 월급이 늘어난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요양보호사가 똑같이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무 형태가 시설인지 방문인지 어느 지역에서 일하는지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급여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지역 대형 요양시설에서 5년 경력으로 일하는 분과 지방 소도시에서 방문 요양을 하시는 분의 급여는 월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상위 20% 요양보호사와 하위 20%의 급여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뉴스에서 요양보호사 월급이 얼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실 때는 조심하셔야 해요. 대부분 평균이 아니라 가능한 최대 금액 위주로 소개되거든요. 한국요양서비스협회 자료를 보면 2025년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 급여는 월 180만 원에서 220만 원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이고 실제로는 근무 환경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꽃님이님이 만약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시거나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계신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간병비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요양시설이나 일반 의료기관에서 간병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건 이미 다 아시죠?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나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간병비 급여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부 시범 사업도 진행 중이고요. 제가 69세 박영수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영수님은 작년에 낙상으로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 후 회복하시는 동안 간병인이 필요했는데 하루 10만 원씩 한 달이면 300만 원이 넘었어요. 박영수님은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이라 이 비용이 정말 부담이 크셨죠. 그런데 박영수님이 계셨던 기관이 마침 간병비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덕분에 본인 부담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2026년에 간병비 급여화가 전면 시행된다는 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정부가 방향성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건 맞지만 급여 기준, 적용 대상, 본인 부담률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조정 중입니다.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는 마치 내년부터 간병비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과장이에요. 시범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건 맞지만 전국 모든 기관에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연구팀이 2024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간병비 급여화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나와 있어요. 먼저 중증 환자나 장기 입원 환자부터 적용하고 점차 범위를 넓혀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꽃님이님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본인이나 부모님이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셨는지, 어떤 기관을 이용하고 계신지, 그 기관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보셔야 해요. 이제 제가 돌봄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전에는 아프면 무조건 요양시설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정부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양원 중심에서 집에서 돌봄을 받는 제가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시설보다는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시거든요. 가족과 함께 익숙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게 정서적으로도 훨씬 좋고요. 그래서 장기 요양 등급별 한도액이 계속 조정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제가 서비스 한도액이 일부 등급에서 인상될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 장기 요양 3등급 받으신 분은 월 한도액이 기존보다 늘어나서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같은 서비스를 더 자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75세 최순자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최순자님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세요. 처음에는 요양원 입소를 알아보셨는데 비용도 부담되고 무엇보다 집을 떠나기 싫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를 알아보셨는데 처음에는 한도액이 부족해서 주 2회 방문 요양만 받으셨어요. 그런데 2024년에 한도액이 인상되면서 주 3회로 늘릴 수 있었고 한 달에 한 번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추가하셨습니다. 최순자님은 지금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하지만 한도액이 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혜택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꽃님이님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본인의 등급과 한도액을 확인하고 어떤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셔야 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대로 다 활용하시는 분은 절반도 안 됩니다.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자녀분들도 일하느라 바쁘고요. 그래서 병원 가는 걸 미루다가 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병원 동행 서비스입니다. 이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예요. 장기 요양 서비스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가 병원 진료에 동행해 주는 거죠. 다만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제공되는 건 아니에요. 지자체별로, 기관별로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한 달에 2회까지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본인 부담금을 약간 내야 하기도 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병원 동행 서비스를 확대했고 2026년에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가 만난 81세 정명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명희님은 자녀분들이 다 지방에 계세요. 그래서 병원 갈 때마다 혼자 택시 타고 가셨는데 한 번은 길을 잃으셔서 3시간이나 헤매신 적이 있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죠. 저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안내해 드렸어요. 정명희 님이 사시는 지역 보건소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정명희 님은 한 달에 2번 요양보호사와 함께 병원에 가시고 계세요. 가족들도 안심하시고 정명희 님도 훨씬 편해하세요. 혹시 부모님 병원 동행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먼저 거주하시는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에 문의해 보세요. 이 서비스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정말 필요한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으로 가족 요양 이야기를 할게요.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부모님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게 바로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제도고 조건만 맞으면 활용하실 수 있어요. 특히 자녀분이 일을 그만두고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모든 가족이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야 하고요.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야 하고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는 동거 가족도 가능한 곳이 있지만 이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받을 수 있는 급여도 일반 요양보호사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가족 요양을 하시는 분들의 평균 급여는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입니다. 등급과 인정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래도 일을 그만두고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을 돌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적어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나오니까요. 67세 김영희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영희님 딸분이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처음에는 아무 수입 없이 돌보시다가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죠. 저는 가족 요양 제도를 알려드렸고 딸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셨어요. 지금은 월 1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으면서 어머니를 돌보고 계세요. 완전히 일을 그만뒀을 때보다 경제적 부담이 훨씬 줄었다고 하세요. 하지만 가족 요양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24시간 붙어서 돌봐야 하는 부담이 크고 정서적으로도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가족 요양과 외부 서비스를 병행하시라고 권해드려요. 예를 들어 주중에는 가족이 돌보고 주말에는 외부 요양보호사를 이용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가족도 쉴 수 있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6년 요양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입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간병비 문제, 재가 서비스 확대, 병원 동행, 가족 요양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꽃님이님이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제도를 안다는 것과 실제로 활용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제가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정보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행동하지 않아서 결국 혜택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꽃님이님이 당장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꼭 확인하고 실천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건 장기요양 등급 신청 여부 확인입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본인이 65세 이상이신데 아직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안 하셨다면 꼭 해보세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하고 미루시는데 이게 정말 큰 실수예요. 등급 판정을 받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급하게 필요할 때 신청하면 이미 늦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면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1577-1000입니다. 신청서 작성하고 방문 조사를 받으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도와드린 분들 중에서 처음에는 우리는 해당 안 될 것 같다고 하셨다가 실제로 신청해 보니 3등급이나 4등급을 받으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73세 이순덕님 경우를 보면요. 이순덕님은 허리가 안 좋으셔서 집안일이 힘드셨는데 아직 혼자 생활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요양 서비스는 생각도 안 하고 계셨죠. 그런데 제가 한번 신청해 보시라고 권유드렸고 결과적으로 4등급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주 2회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훨씬 편하게 지내고 계세요. 만약 신청 안 하셨다면 계속 혼자 힘들게 지내셨을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본인의 등급별 한도액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이미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도 본인이 한 달에 얼마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2026년에 한도액이 조정되는 등급도 있으니까 꼭 다시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인증하고 들어가시면 내 등급과 한도액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한도액을 다 쓰고 계신지도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한도액의 절반도 안 쓰고 계세요. 왜냐하면 어떤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니까요. 방문 요양만 받고 계신데 방문 목욕이나 방문 간호도 추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복지 용구 대여, 그러니까 휠체어나 전동 침대 같은 것도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지역 자원을 파악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병원 동행 서비스처럼 지역마다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가 달라요.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해주는 곳도 있고 복지관에서 식사 배달을 해주는 곳도 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고요. 이런 정보는 꽃님이님이 직접 알아보셔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자료를 받아오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렇게 미리 알아보신 분들은 정말 필요한 순간에 빠르게 대응하셨어요. 네 번째는 간병비 시범 사업 참여 기관을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실 가능성이 있으시면 미리 알아두세요. 어떤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보시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간병비 부담이 정말 크거든요. 같은 질환으로 같은 기간 입원해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냐 아니냐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두시고 만약 입원하실 일이 생기면 가능하면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딸 계획은 없더라도 가족 중에 실직 상태이거나 경력 단절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자격증을 권해보세요. 요양보호사는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늘어날 직업이고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보통 240시간 교육 이수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고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일하시는 60대 요양보호사님도 계세요. 이분은 50대 후반에 자격증을 따셨는데 지금 10년째 일하고 계세요. 본인도 보람을 느끼시고 안정적인 수입도 있으시니까 정말 잘하셨다고 하세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자녀 키우느라 경력이 단절됐던 분들이 요양보호사로 새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섯 번째는 제가 서비스 제공 기관을 비교하는 겁니다. 같은 방문 요양 서비스라도 어떤 기관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질이 다를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의 경력이나 친절도, 기관의 관리 체계 같은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기관을 알아보시고 비교해 보세요. 인터넷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로 검색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서 우리 동네 제가 서비스 제공 기관들을 볼 수 있고 평가 등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등급이 높은 기관일수록 서비스 질이 좋을 가능성이 크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직접 전화해서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상담할 때 느낌도 중요하거든요. 일곱 번째는 가족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돌봄 문제는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가족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부모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앞으로 어떤 돌봄이 필요할지,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지, 누가 주로 돌볼 것인지 같은 것들이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가족 간의 의견이 안 맞아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형제 자매 중 한 명만 부담을 떠안게 되면 나중에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야기하고 각자 역할을 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돈으로 부담하는 사람, 시간으로 부담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라도 공평하게 분담하려고 노력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제도는 계속 바뀌어요. 2026년에도 바뀌고 2027년에도 또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봤다고 끝이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두시고 가끔 들어가서 새로운 공지사항이 있는지 보세요. 아니면 이 채널을 구독하셔서 제가 올리는 영상들을 계속 챙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보는 힘이에요. 특히 요양과 돌봄 분야에서는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월 300만 원을 쓰고 누구는 월 50만 원만 쓰는 이 차이가 바로 정보의 차이예요. 꽃님이님은 이제 이 정보를 아셨으니까 꼭 실천하세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꽃님이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6년 요양보호사 제도 변화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들부터 짚어보면요. 첫째, 요양보호사 처우가 개선된다고 해서 모든 요양보호사가 똑같이 높은 급여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근무 형태와 지역, 경력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둘째, 간병비 급여화가 2026년에 전면 시행된다는 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시범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건 맞지만 전국 모든 기관에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셋째, 제가 서비스 한도액이 늘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혜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꽃님이님이 직접 신청하고 요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올바른 관리는 뭘까요? 제대로 된 준비는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어떤 제도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장기 요양 등급이 있다면 등급별 한도액을 알아보고 지금 한도를 다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면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미리 알아두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세요.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도를 모르면 하루 10만 원씩 간병비를 개인 돈으로 다 내야 해요. 한 달이면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몇 년 만에 바닥날 수 있어요. 저는 현장에서 이런 가정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던 분들, 자녀들이 빚을 내야 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모두 제도를 몰라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는 어마어마해요. 같은 상황에서도 제도를 활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월 300만 원 들던 비용을 월 50만 원대로 줄인 사례도 실제로 많아요. 이 차이가 몇 년 쌓이면 수천만 원의 차이가 됩니다.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꽃님이님께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한다면 이겁니다.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세요. 전화번호는 1577-1000입니다.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75세인데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희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신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10분이면 충분해요. 이 10분이 꽃님이님의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25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확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정보는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할 때 급하게 알아보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등급 판정받는 데만 한 달 걸리고 서비스 시작하려면 또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에 개인 돈은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리 알아두세요.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상황을 나눠주세요. 장기 요양 등급은 받으셨는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요. 꽃님이님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 준비해요. 제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를 줄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꽃길 걸어요.